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전 용량과 경제적인 송전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송전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송전 용량은 송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송전 전력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기술적 또는 경제적을 고려했을 때 무한대로 큰 송전 전력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우리가 송전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고려사항이 단거리 송전선로와 장거리 송전선로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거리를 먼저 보게 되면 이 단거리는 첫 번째로는 전선의 허용전류입니다. 전선의 허용전류. 이 허용전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안전전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전선의 안전전류. 두 번째로는 선로의 전압 강하를 고려합니다. 선로의 전압 강하. 를 고려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장거리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송전 용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송수전단 상각차가 적당해야 됩니다. 송수전단 간의 상차각. 상차각이 뭐죠?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간의 위상차를 우리가 상차각이라고 하죠. 이 송수전단 간의 상차각이 뭐야? 적당해야 된다. 두 번째, 송전 용량이 커지게 되면 이 상차각이 커져요. 그럼 이 상차각을 줄이기 위해서 뭘 쓰냐면 조상 설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 조상 설비가 용량이 어떻게 해야 돼? 적당해야 되겠죠. 조상 설비 용량이 어떻게 된다? 적당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송전 효율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해야 되겠더라. 자, 이때 일반적으로 송수전단 간의 상차각은 약 30에서 40도 정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조상설비 용량 같은 경우에는 부하설비 용량의 약 한 75%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송전효율은 90% 이상 정도를 우리가 맞추고 있다. 그래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우리가 송전 용량 고려할 시 송전단 간의 상차각, 그 다음에 조상설비의 용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전 효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송전 용량을 결정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송전 용량, 즉 송전 전력은 얼마이냐? 계산식이 나오겠죠, 그죠? 송전 전력 P는 공식부터 적겠습니다. XS분의 VS VR에 사인 델타 메가와트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식을 유도를 해보면 여기에 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송전단 대지 전압, 제가 ES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있겠죠. 여기를 수전단 대지 전압 ER 이라고 보고 여기에는 분명히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이때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하나의 상이니까 제가 편의상 P1 이렇게 적어볼게요. P1은 ER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ES와 ER에 의한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수전단 대지전압에 대한 벡터도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를 ER. 그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자, 일반적으로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느려요. 전류 I 이렇게 적어보죠. 그럼 얘는 IR은 이렇게 됩니다. IR. IX는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죠.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를 IX.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ES가 됩니다. 뭐 된다고요? ES.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 IR은 IX에 비해서 뭐예요? 작아요. 무시할 수 있다고. 얘를 뭐 한다고요?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벡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IX만 존재하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얘를 이 정도만 하고.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얘를 뭐 하면? 무시하면. 이게 이제 IX가 됩니다. 그러면 벡터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우리는 ES라고 하고 ES와 ER 간의 상차각을 우리가 델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이고 90도예요.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는 코사인이죠. I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보면 이렇게 뭐예요? 사인이죠. 얘가 ES 사인 델타입니다. 그럼 요 길이는 똑같은 얘랑 얘랑 뭐예요?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그럼 여기에서 요 식에서 우리는 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x분의 ES의 사인 델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 코사인 대신에 x의 ES의 사인 델타를 뭐 한다는 얘기다가 대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x의 ES ER 사인 델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런데 얘는 뭐예요? 한상이에요. 한상. 3상이면 몇 배가 돼야 돼요? 3배가 돼야 되겠죠. 그죠? 3배. x에 3에 ES ER 사인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죠? 송전단 선간전압 vs 얘는 수전단 선간전압 VR 되겠다. 그죠? 삼상에 대한 전력은 P는 XS의 vs VR 사인 델타 메가와트일 때 VS와 VR의 단위는 둘 다 킬로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당연히 문제에서 값을 주어지고 송전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금 두 번째 송전 전력을 했죠. 세 번째로는 송전 용량 계산법입니다. 세 번째 송전 용량 계산법. 송전 용량 계산법. 이 송전 용량 계산법에는 고유부하법이라는 게 있고 송전 용량 계수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유부하법. 고유부하법. 공식을 먼저 쓰게 되면 P는 루트 C분의 L의 VR의
제곱 뭐 메가 와트 당연히 VR이 킬로 볼트입니다. 이 식을 천천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선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E, S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수전단 E, R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선로의 단위 길이당 임피던스가 있겠죠. 얘를 특성 임피던스 G0라고 볼게요. 그럼 이 G0는 여러분 뭐라고 써요? 루트 Y분의 G라고 배웠습니다. 얘가 무손실일 경우에는 C분의 L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 P는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수전단 전압에다가 이 전류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이 특성 임피던스 분의 전압을 쓴 거예요. 특성 임피던스 분의 전압 ER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럼 얘는 G 제로분의 ER 제곱이 되겠다. 그쵸? 근데 3상이면은 얘를 뭘 쓰면 돼요? 대지전압 말고 여기 3배가 돼서 루트 3, 루트 3 하게 되면 선간전압으로 쓰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G 제로분의 VR 제곱이 돼요. 근데 G 제로가 뭐예요? 루트 C분의 L이잖아요. 이게 고유 부하법인 거예요. 이때 고유 부하법은 거리와 뭐예요? 무관하다. 그렇죠? 거리와 무관하게 구할 수 있는 게 고유 부하법이다. 공식은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송전 용량 계수법이에요. 송전 용량 계수법. 이 송전 용량 계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유 부하법에 거리에 대한 개념을 추가한 거예요. 뭐랬다고요? 거리에 대한 개념을 추가했다. P는 K에 L에 VR 제곱입니다. 즉 뭐예요? 특성 임피던스 G0 대신에 뭘 쓴 거예요? KL을 쓴 거예요. 여기 L은 송전 거리가 되겠죠. 그죠? 송전 거리 킬로미터. 그렇죠? 그 다음에 V는 수전단 전압. 단위가 킬로 볼트.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 뭐라고 되니? 송전 용량 계수법. 계수가 뭐예요? 이게 계수잖아요. 그럼 요 계수가 전압이 60kV 이하일 때, 그리고 뭐 100kV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40kV 이하일 때 이 계수가 얼마이냐라고 했더니 얘는 600, 얘는 800, 얘는 1200이더라 이거죠. 이러한 계수들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고요. 송전 거리와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을 주고 우리가 송전 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전 전력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송전 용량 계수법에 의한 요 공식을 기억을 해두시고, 마찬가지로 고유 부하법도 공식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송전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송전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송전 전압 두 번째. 이걸 스틸식을 쓰죠. 스틸식. 이 스틸식은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는 식으로, 얘는 어떤 실험에 의한 식이에요. 실험식. 결국엔 뭐예요? 공식을 암기하셔서
이 전압을 구하여라 이거죠. 전압 V는 5.5의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이게 가장 경제적인 송전전압인 스테이식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송전 거리를 알면, 그죠? 단위는 송전 거리 킬로미터이고, 여기는 송전 전력 킬로와트가 되고요. 단위는 킬로볼트의 단위가 된다. 즉 문제에서 이 송전 거리와 송전 용량을 주어지고서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 주어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만 정확히 암기하셔서 그 공식에 값을 대입해서 풀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을 어떻게 해라? 암기해라.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장 쉬운 것들이죠. 암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로의 충전 용량에 의한 장애 보겠습니다. 선로의 충전 용량에 의한 장애. 선로의 충전 용량. 이 선로의 충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가 있고요. 대지가 있고 그 대지 위에 선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선로. 그러면 선로와 대지 간에는 바로 이 정전 용량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걸 우리 뭐래요? 충전 용량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부하시 무엇이? 무부하시. 근데 얘가 전제돼야 될 건 뭐냐면 장거리. 그러니까 선로가 작으면, 그러니까 선로 길이가 짧으면 단거리에서는 C 값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이 별로 없어요. 장거리 송전선로 무부하시라는 값이 얘기해야 되죠. 무부하시. 자, 부하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전류가 흘러요? 진상, 즉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진상 전류가 흘러요. 즉, 이 장거리 송전선로 무부하시 이 흐르는 이 진상 전류에 의한 장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페란티 현상입니다. 페란티 현상. 페란티 현상.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전압을 송전단 전압 ES라고 보고요. 여기를 수전단 전압 ER이다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 전압보다 커요. 그쵸? 근데 이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중 요 수전단 전압이 커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페란티 현상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무부하시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진상전류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커지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분명히 송전단 전압 ES는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를 벡터로 한번 그려보면 일반적이시 자 얘는 수전단 전압이 ER이고요. 전류는 전압보다 일반적으로 위상이 느려요. 얘를 IA라고 보면 IR은 이렇게 되고요. IX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ES가 돼요.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요 ES가 송전단 전압이 요 수전단 전압보다 어떻다? 크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그려보면 얘가 2R이에요. 그런데 이 페란티일 때는 뭐예요? 여기에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다고요? 앞선다고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다. 그러면 IR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IX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90도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ES가 이렇게 된다고요. ES가.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클 때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페란티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페란티 현상은 언제 그게 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그죠? 즉 송전선로 길이가 긴 경우, 그죠? 장거리일수록. 두 번째는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 즉 대지 정전 용량이 큰 경우, 이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페란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이거를 방지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자 방지 대책, 페란티 현상 방지 대책.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C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기다 이걸 달면 돼. 이게 뭐예요? 블로 리액터. 블로 리액터를 설치. L을 달면 지상 무전력을 공급하는 데가. 그럼 뭐가 또 있겠어요? 동기조상기. 무슨 운전? 부족 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페란티 현상을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페란티 현상, 충전 용량에 의한 장애의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기 여자 현상이에요.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 자기 여자 현상. 발전기 뭐라고요? 자기 여자 현상.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는 발전기예요. 근데 이 발전기가 우리 발전소에 다 뭐 쓴다고 했어요? 동기기.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를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선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선로.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장거리 송전선로 무부하 시 부하가 없으면 요 C에 의한 뭐가 흘러요? 진상 전류가 흘러요. 맞죠? 뭐가 흐른다고요? 진상 전류가. 그러면 여러분들 기기에서 동기 발전기에 뭐가 있죠? 전기자 반작용이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 R 뭐죠? R 교차 자화작용. L 감자작용. C 뭐라고요? 증자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상전류가 흐르면 이 동기발전기에 여자 전류가 없어도 자속이 공급이 된다고요. 이때 이 동기기의 유기기 전력 E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44 FN 파이.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진상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 즉 증자작용에 의해서 이 자속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증가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무브와 포화 곡선을 볼게요. 여러분들 전기 기기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브와 포화 곡선을 이렇게 볼게요. 원래는 여기 뭐예요? 계좌전류 IF죠. 여기는 유기기전력 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좌전류를 증가하면 유기기전력이 증가하면 계좌전류를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고 유기기전력이 증가하는 데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뭐예요? 자기 포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기기에서 여자 전류가 없고 여기에 뭐가 진상 전류가 공급이 되면 즉 전기자에 이 진상 전류가 흐르면 이 유기기 전력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림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자 다시 그리면 여기를 계좌전류 IF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전격 전압이 있겠죠. 이렇게 얘를 여기를 전격 전압이 너무 낮네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어떠한 이 계좌전류가 이만큼일 때 얘를 이제 전격 전압 동기발전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근데 계좌전류가 아니라 여기 뭐가 흘러도 진상 전류가 흘러도 전압이 이렇게 유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충전 전류 IC는 분명히 오메가 C2예요. 그럼 이 충전 전류에 의해서 즉 진상 전류에 의해서 이 충전 특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얘를 1번. 또 하나는 이렇게 돼요. 얘를 2번. 이렇게 볼게요. 이거 지금 얘기한 건 제가 충전 특성입니다. 충전 특성. 얘는 1번은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그런 거고요. 2번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거리에서는 요 C 값이 작기 때문에 I가 증가하면 얘의 증가폭이 커요. 왜? 이게 똑같이 증가하면 요 값이 단거리에서는 작기 때문에 요 증가폭이 적다고요. 그럼 얘가 금방 이렇게 자기 포화가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이 충전 전류가 흘러도 이 발전기가 빨리 자기 포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전압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즉 발전기 전격 전압보다 커지지 않는다고. 언제? 단거리에서는. 근데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이 C 값이 크잖아요. 그럼 얘는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진상전류에 의해서 요 부분까지 전압이 유기가 돼. 즉 발전기 전격 전압보다 더 커지게 된다 이거예요. 어디? 장거리에서. 왜? C 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송전선로의 진상전류에 의해서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발전기 전격 전압보다 더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잘 보면 이 그래프 보여요.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나니까 이 전격 전압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거를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뭐 여기나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면 된다고요. 맞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C 값을 감소시키면 돼요. 뭘 한다고요? C 값을 감소시키면 된다. 그럼 C 값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당연히 불로 리액터 똑같아요. 페널티랑 불로 리액터 설치. 또 뭐도 있어요? 동기 조상기 부족 여자 운전. 이렇게 하게 되면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하면 돼요. 또는 용량이 큰 발전기를 사용하면 돼요. 자, 이거는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락비를 우리가 K, S가 이 값보다 크면 돼요. Q 분의 Q 다시에 V 다시에 V 1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라. 이걸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서 K라고 하면 단락비예요. 이 발전기가 단락비가 크면 돼요.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쓰면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 안 생겨요. 자, 요 Q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 용량이에요. 발전기 용량이 커버리면 이 값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단락비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쓰거나 아니면 발전기 용량이 큰 것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요 Q 다시라고 하는 것은 선로의 충전 용량이에요. 뭐라고요? 충전 용량. V 다시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겠죠. 요 충전 용량에 대한 전압. 충전 전압.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이 발전기의 전격 전압. 요 시그마는 포화율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거 얼마만큼 포화됐느냐. 포화율. 자,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 안 하려면 단락비가 크거나 아니면 발전기 용량이 큰 걸 쓰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조건에서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발전기의 최소 용량을 구하여라 이런 거는. 예제를 한번 제가 내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를 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와 관련된 자 예제 EX 자 345kV 2회선 345kV의 얘가 2회선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선로 길이가 250km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정전 용량 C 값이 0.01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비 KS가 1.1이고 포화율이 0.12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기가 자기 여자가 발생하지 않을 뭐를? 발전기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뭘부터 구할 거냐면 충전 용량부터 구할 거예요. 충전 용량 Q 다시는 여러분 뭐예요?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용량 뭐 2파이 FC V 제곱이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몇 회선이라고 돼 있어요? 2회선. 2를 곱하면 돼요. 그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2파이. 문제에서 주파수 주어지지 않으면 60으로 보면 됩니다. C는 0.01 곱하기 250km. 마이크로니까 10-6승이 되겠죠. 전압 345kV니까 345 k니까 000의 제곱. 단위가 뭐예요? VA죠. 그럼 얘를 메가 단위로 하기 위해서 10-6승을 해볼게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224 메가 VA예요. 이게 선로의 충전 용량이에요. 충전 용량. 그러면 우리가 했었던 공식 단락비 KS는 Q 분의 Q 다시에 V 다시에 V 1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썼죠. 그렇죠? 제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발전기의 충전 용량이에요. 근데 이 선로의 선간 전압이나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그냥 1 되겠네요. 이거 제곱돼야 돼요. 맞나요? 제가 잘 썼나요? 여기 제곱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제곱입니다. 제곱 빼먹었네. 제곱. 요거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랑 같으니까 얘는 어차피 1이 됩니다. 그럼 요 식을 통해서 발전기 용량 Q는 KS의 Q 다시에 1 플러스 시그마가 돼요. 요거 1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1.1 분의 요 계산한 거 224 1 플러스 0.12 요거 계산해 보시면 228 메가 VA 된다. 즉 발전기의 용량이 228 메가 VA보다 크면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뭐 해야 돼요? 암기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게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파수와 전압 조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파수와 뭘 한다고요? 전압을 조정. 주파수 조정은 뭘로 하고 전압 조정은 뭘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주파수 조정을 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하가 있어요. 부하가. 그러면 뭐 그래프를 뭐 그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해볼게요. 자, 부하에 제가 유효 전력을 증가하게 해요. 증가를 해볼게요. 그럼 차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짐이 더 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 발전기의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여기 있는 부하가 증가를 하면 유효 전력이 증가를 하면 발전기의 뭐가 회전수가 감소한다고요. 자, 부하의 유효 전력이 증가하면 발전기의 회전수가 감소합니다. 근데 발전기는 동기기이기 때문에 NS는 P분의 120F예요. 그럼 여기에서 회전수가 감소하게 되면 주파수가 감소하게 돼요. 그럼 얘는
주파수가 어떻게 한다? 감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파수가 60Hz에 맞춰져 있죠. 그러면 조속기에 의해서 주파수를 60으로 맞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속도를 더 올려야 되겠죠. 그죠? 속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올려야 된다고요. 그럼 속도를 더 올리려면 뭐예요? 토크를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출력을, 발전기 출력도 뭐예요? 유효전력이죠. 그죠? 발전기의 출력을 증가시킨다고요. 얘는 부하. 발전기의 출력을 증가시키면 회전 속도는 증가하게 되고요. 주파수는 증가를 하게 된다. 즉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파수 조정은 뭘로 한다? 유효 전력으로 주파수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압 조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로의 전압 조정에 대해서 보죠. 그럼 전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죠. 뭐냐면 발전기의 전압을 유기기 전력을 바꾸는 수가 있겠죠.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 그렇죠? 또 뭐도 있어요. 변압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죠? 발전기, 유기기 전력, 변압기. 이게 가장 확실한 거죠. 뭐 승합기. 뭐 이런 것들이 전압 조정에 가장 확실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파수는 뭐를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효 전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전압 조정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전압 조정은 바로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효 전력을 조정하게 되면 뭐가 바뀌죠? 역률이 바뀌죠. 그럼 전압 강화가 바뀌겠죠. 뭐요?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주파수는 유효 전력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전압 조정은 무효 전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조상 설비죠. 그죠? 조상 설비를 통해서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발전기 유기기 전력은 뭘로 바꾸면 돼요? 계좌 전력 IF를 조정하면 돼요.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통연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통연계에 대해서 보죠. 그럼 개통연계는 뭐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는 뭐 북한이니까 여기에 보령의 발전소가 있어요. 그죠? 보령의 발전소. 여기는 서울. 그럼 이 발전소에서 이 서울에 전력을 뭐 예를 들어 공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또 뭐 고리에 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부산에 전력을 예를 들어 공급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얘는 여기에 전력을 공급을 하고요. 얘는 여기에만 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상태가 있을 거고, 개통연계라고 하는 것은 얘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를 개통을 연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수의 발전기와 다수의 부하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개통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로 쓰면
전력 계통을 병렬 운전하는 거 이렇게 됐어요. 전력 계통을 어떻게 병렬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계통 연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력 계통을 병렬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력 계통의 규모가 증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병렬하면 뭐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계통의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계통 임피던스가 감소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 전력 계통의 규모가 증가가 되고 임피던스는 감소한다. 그러면 이 계통 연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단점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장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통 연계 시 장점. 첫 번째. 전원 개발 지점 선정 범위 확대. 적어볼게요. 전원 개발 선정 지점 확대. 이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데 발전소가 여기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요. 1대1 대응일 때는 부하가 여기 있는데 발전소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 발전소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개발해도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없다면 얘는 무조건 여기만 개발해야 되잖아요. 발전소를. 근데 계통 연계하게 되면 전원 개발 선정 지점이 확대된다. 여기를 개발해도 되고 여기에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된다. 여러 군데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급 예비력 비율 감소. 공급 예비력 비율 감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가 쓰는 게 100이다 라고 하면 얘는 예를 들어 뭐 150을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럼 50이 뭐예요? 예비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 얘만 있으면 150, 100 이렇게 하면 예비율이 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 군데 계통을 연결하게 되면 얘를 사실은 100 해도 상관은 없어요. 110 해도 상관없어요. 왜? 얘의 전력이 부족하면 얘가 증가하더라도 얘의 전력이 부족하면 다른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되니까. 즉 공급 예비력을 낮출 수 있다 이거예요. 한 개만 있을 때는 얘는 150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발전소들이 더 있으니까 얘를 조금 낮춰도 된다. 그러니까 예비력이 감소된다. 이건 뭐 좋은 거죠. 세 번째, 계통 임피던스 감소. 계통의 임피던스가 감소된다. 이 계통의 임피던스가 감소가 되면 전압 강화가 줄어들겠죠. 전압 유지가 유리하다. 즉 전압 강화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압 강화가 준다는 얘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안정도가 향상된다. 안정도가 어떻게 되나? 향상된다. 자, 다섯 번째로는 전력 손실 감소가 됩니다. 전력 손실 감소. 이 전력 손실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송전 효율 증가. 여섯 번째로는 설비 이용률이 좋아집니다. 설비 이용률 향상. 예비 비율을 감소해도 되니까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요? 계통 연계를 했을 때
자, 첫 번째로는 하나의 계통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다른 곳으로 확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고의 확산 여부, 증가. 사고가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계통 연결을 하게 되면 계통이 복잡해지죠. 그럼 계통이 복잡해지면 그만큼 계전기, 보호 계전기의 복잡 그리고 오동작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자, 단락사고.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임피던스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고장 시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죠. 단락이나 지락, 전류가 커진다. 단락이나 지락 사고가 커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력 조류 제어가 계통이 복잡해지니까 전력 조류 제어가 어렵다. 복잡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러한 사고가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즉 큰 사고 시 대형 정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있겠다. 즉 계통 연계라고 하는 것은 계통을 병렬 연결하는 건데, 이 계통 연결을 함으로 해서 전력 계통이 증대가 되고 임피던스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장점으로는 전원 개발의 선정이 유리하고 공급 예비력을 줄일 수가 있고, 공급 예비력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엔 설비 이용률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계통의 임피던스 감소로 인해서 전압 강화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압 유지가 유리하게 되고 전압 변동이 작게 되고 안정도가 향상이 됩니다. 이 안정도가 향상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력 손실이 감소하게 되고 성전율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겠고, 단점으로는 계통이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계통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계통이 복잡해지니까 그에 따른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계전기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오동작의 발생이 있을 수 있고, 한쪽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가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임피던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고 시 단락 및 지락 전류가 커지게 되고, 그럼 단락이나 지락 전류에 따른 어떤 그 레벨에 맞는 설비를 사용하겠죠. 당연히 건설비도 증가가 되겠죠. 전력 조류 제어가 어렵게 되고 어떤 사고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전체 계통으로 큰 대형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전력 계통 연계 시 장점이 아닌 것은 단점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